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외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내각의 파워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도 그렇고 이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좀 약하다 이런 아쉬움이 들고 전시 작전권 우리가 환수 문제 때 항상 나온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미군의 도움 없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몇 년이 70년이 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군 병력이 세계 5위, 6위의 군사력이라는데 아직도 무슨 유치원생처럼 취급을 하는 그러니까 미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뭐 언제 크겠어요. 애들이 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부모 곁에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장성들이 400명이 넘는데 별자리들이 전시 작전권이 없으니 모든 것을 미군에 의존하고 스스로 생각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 이러다가 맨 이런 쿠데타에나 휘말리고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그동안 장군들 뭐 했습니까? 아직도 북한이 무서워서 미군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방비가 지금 61억인데, 61조인데 1년에 461억 달러. 북한 국방비가 20억, 30억 달러밖에 안 돼요. 10배 이상이 넘는 국방비를 쓰면서 북한 하나를 못 해박아서 미군 없이는 못 살겠다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믿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알죠. 그러나 경찰을 그걸 개선을 해가야지. 언제까지 검찰에 보호 아래 두고 검찰 놈들이 잘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거의 범죄 집단이라 저는 봅니다. 이 윤석열 검찰은 철저하게 해체시켜야 될 그런 범죄 집단이라 봐요. 이놈들이 경찰이 수사하려고 그러면 다 영장 저들이 기각하고 그랬지. 물론 검사도 경찰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건 또 통제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수사 보완 요구하면 되고 저들이 기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소하려면 보완 수사 해와라. 서로 견제 균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할 게 없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줬어요.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인 국회를 존중해라. 보통 독재 정권은 내각 장관들 와가지고 대들으라 그럽니다. 한덕수도 그러니까 그 말에 막 겁이 많은 양반이 국회 와서 막 대드니까 윤석열이 잘한다 그러니까 계속 떠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존중해라 이런 말씀하셨고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나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근데 거기가 무슨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나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제가 스트레스를 받던 이유는 이놈들이 무슨 정당이야 검찰이. 저들이 성명서 내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고 떠들고 검찰이 무슨 정치 조직이냐고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입니다. 정리보고를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 대표인 입법권 헌법 40조에 따라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대신 내부는 당정회의를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나는 잘 정리해 갈 것이다. 당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알아야 될 핵심적 요체는 뭐냐. 첫 번째, 윤석열이 그러한 뭐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로 뭐 하는 그런 수준도 아닌 거고 제가 봤을 땐 김건희, 최은순 이 범죄 패밀리들이 윤석열을 뒷배로 이용해서 지금 검찰과 이 범죄자들이 피의자가 야합한 거 아닙니까? 둘이 그래서 가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 범죄 공동체를 만들어서 국가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탐욕을 채웠던 그 범죄의 시간이었다고 봐요. 이 윤석열 집권이. 근데 이거를 특검이 들어오고 수사가 들어오고 명태균 녹취록이 터지니까 이것을 마치 아스팔트 세력과 야합해서 지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려고 극우 세력인 양 표명을 하는데 극우 세력조차도 안 되고 이 자식은 그냥 범죄 세력의 하수인이었다. 김건희에. 그래서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 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이자들이 최소한의 극우도 아니었다.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들 차라리 나름대로의 애국심이었다고 난 있었다고 봐요. 이거는 애국심도 아닌 그냥 탐욕, 견딜 수 없는 탐욕. 네. 그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하는 국민의힘이나 지금 장동영이나 뭐 김민수나 이 사람들은 뭐 황당한 사람이고 나경원, 추경호, 윤상현 전부 내란 공조자로 전 철저히 수사해서 구속 기소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동혁의 이 당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거는 정당 해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자유민주적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라 이건 방어적 민주주의가 발동돼야 될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아니, 원래 제가 털치 개버드를 인천광역시장 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 사선 의원을 했던 분인데 지역구가 하와이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인천과 하와이가 특별 인연인 거 잘 모르시죠? 우리 전혀 몰랐네요. 네. 인하대학이 인천과 하와이를 합해가지고 인하대학이에요. 네. 인천의 사람들이 최초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 사람들이에요. 야, 예,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한 7천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돈을 벌면 깡통 3개 놔두고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애들 학비, 하나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서 이승만 그 대통령의 독립운동 자금을 도왔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 남은 돈을 해방된 조국의 인재를 키우는 데 쓰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한 것이 바로 MIT 공대를 만들자 한 게 인하공대입니다. 야,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교민들한테 입은 은혜가 있으니까 1954년도에 인하공대가 만들어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원을 또 해줬죠. 그래서 우리 인천과 하와이가 특수 인연이어서 제가 인천시장 때 하와이를 자주 방문했는데 하와이 가시면 인천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CIA, FBI를 비롯한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책임자로 그렇죠. 임명을 한 거죠. 왜 민주당을 탈당이 됐는지, 미국 민주당이 지금 왜 헤매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당선될 수 있었을까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이제 번역하는 이유가 지금 미국 민주당이 대한민국 그 국민의힘처럼 헤매고 있거든요. 더듬이가 없이.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한번 봐야 되고, 우리 민주당도 오바마 트럼프 때 클린턴 오바마 때 잘 나갔던 민주당이 왜 트럼프한테 깨지게 됐는지 민주당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입니다. 강릉시에서 가뭄 대책회의가 열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지역 선포에서 간 거죠.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 김홍규라는 강릉시장께서 어떻게 뭐랬냐면은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황당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목숨을 실험에 맡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거든요. 합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어려우면은 자기가 정말 대통령실을 뛰어가서 비서진에 사정해가지고 대통령 면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정해야 될 이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그러니까요. 버벅거리고 놓치다는 게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그 영동지방이라는 거는 강릉이나 속초나 사정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속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뭄을 한번 겪은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아마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네. 지하댐을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수량을 늘린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가뭄에 처해도 이번에 유연하게 대처를 했고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노후화된 상수도를 교체하다 보니까 유수율, 솔직히 말해 수돗물이 생산이 돼서 집까지 가는 놓치는 물의 양이 현격히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 도시가 이 상하수도가 우리로 말하면 혈관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도 갑자기 싱크홀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수율이 늘어나면 이제 땅이 이제 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물에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었으면 갑자기 싱크홀가 돼서 이제 구멍이 나버리고서 사고가 나는 건데 서울시도 그런 좀 시한폭탄 같은 게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을 교체해서 좀 튼튼한 혈관으로 바꾸는가. 사람의 건강도 똑같잖아요. 유수율을 90%까지 올려야 되는데 저도 인천시 있을 때 가장 이 교체 작업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초나 비해서 강릉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서 지난번에 대구 한 아주머니 인터뷰 보니까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한 국민이 찍어준다는 말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무원이 하나 바뀌면 얼마나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니까 윤석열 때와 얼마나 국민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체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잘해야 됩니다. 특히 난 오세훈 이번에 시장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슨 안전대상? 뭐 주려고 했다가 시민단체 지역에서 했으니까 취소하긴 했습니다. 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금도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오세훈 시장 책임이 큰 거죠. 정말 제가 오세훈과 시장 경선한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네. 내가 이 용산 사태가 났을 때 내가 서울시장이었으면 만약에 그때 정말 이걸 국제적인 축제로 만들었을 텐데 서울시가 총력을 다해서 아니 그거를 다 방치하고 용산구에 맡겨놓을 문제입니까? 용산 지금 이태원이라는 게 글로벌한 일종의 명소인데 핫플레이스인데 그렇죠. 모든 세계 젊은이들이 찾아온 장소를 서울시장이 나몰라라고 용산구에다 맡겨놓을 일입니까 이게? 자기가 나서서 홍보하고 아니 모든 그 질서 요원들 경찰이 안 되면 서울시 공무원들 다 어디다 쓸 거예요?
그죠 투입해서 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좀 통역이 되는 네. 외국 능력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줄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날 제대로 서울시에 있지도 않았을까요, 아무요. 아무튼 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서울시, 서울경찰청, 뭐 대통령실, 뭐 한동훈부터 뭐 마약 경찰들은 쓸데없는 마약 수사한다고 정복을 입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 다중을 인도해야 될 그런 경비 병력을 축소시키고 무슨 마약 수사한다고 사복으로 있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난 대선처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선거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 같은 경우 얘기 들어봤더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너무 검소해서 놀랬다는 얘기에서 거꾸로 그런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로 이제 그 24평 그 집에 이제 전세로 이제 오래 사신 모양이죠. 네. 제가 서울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로 가기는 돈이 안 돼가지고 네. 이 6층짜리 빌라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제 아내가 지금까지 살던 중에 제일 좋은 집이라고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분 입장에서 금거북이 같은 것들을 이제 글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좀 어떤 생각을 드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나는 이 김건희, 이 최은순 이 패밀리들이 드라큘라가 그 피를 못 먹으면 막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견딜 수 없는 탐욕. 막 되자마자 인수위 시절부터 막 양평 고속도로 꺾어가지고 땅 돈 벌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뭐 지금 마약 의혹도 있지 막 수많은 그 돈에 진심인 사람들 그 많은데 무슨 금거북이를 받으려고 여기다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건다고 자승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전인가 봉건사에서 차담을 한 번 했어요. 차담하신 거예요? 네. 자승 스님이 요즘에 자승 스님이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를 열심히 도와서 실세가 된 거잖아요. 그 자승 스님이 주도하는 그 식사에 당선인까지 딱 와 있더라고. 그만큼 실세였잖아요. 근데 왜 틀어졌을까? 뭔가 틀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유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게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논란도 있지만 막판에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자승 스님과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딱 그때 자승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김건희를 만났는데 영부인 자체가 명품인데 왜 명품을 걸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위험한 말을 했네. 내가 그랬거든요. 야, 뭔가 이제 네.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검찰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문화를 겪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검찰총장 됐을 때 광주지검에 순시를 와가지고 검사장 자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친구 있죠. 검찰개장 최고위원 시켰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바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야, 그러니까 이 깡패 조직의 의리를 보여주는 거죠. 검사들과의 관계는 윤석열에 별로 없어요. 검사들 조직은 다 한동훈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검찰개장 수사관들 조직이에요. 수사관들 뭐 마사에 감사시키고 다 시켰잖아. 있었죠. 주로 그리고. 윤석열이 시킨 사람들은 네. 수사관들이야. 검사들은 한동훈 조직이고. 어때요? 윤석열은 술 먹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사실관계 파악을 잘 못해요. 지가 했던 말도 뭐 잊어버린지 이거 붕어 아이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데 네. 한동훈이 얘가 면도칼처럼 다 이렇게 포를 뜨듯이 수사하고 그거 기자들한테 조금씩 흘려가지고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이렇게 언론을 유도해서 한 아주 치밀한 주범이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저도 자괴감을 느끼는 게 거기 윤대진이라는 소윤 그러니까 연수원 25기인데 거기도 서울대 운동권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용산 세번상 윤우진의 동생 아닙니까? 소윤, 대윤. 근데 여기도 다 문재인 정부 때 중책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우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다 숙주 역할을 한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정치 검찰을 이게 키워주게 된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가 실수했던 게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그들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걸로 이상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오히려 검찰의 징계 요건을 강화시켜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계속 키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정치 검찰은 더 커진 거죠. 더 힘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다윗이 골리앗급이 된 거잖아요. 갑자기 왕의 자격을 얻는 것처럼 윤석열이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시키고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켰죠. 판사들을 100여 명 불러다가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별거 아니잖아 이거.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이제 내가 해도 되겠네. 이게 간을 키워놓은 거죠 이게 완전히. 그런 상황이 이 칼을 누가 이렇게 휘두르륵 쥐어줬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네. 이 윤석열이를 중앙지검장 초고속 승진시키고 바로 대검찰청 시키고 한동훈이 이 친구를 바로 27기를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바로 검사장 승진시킨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저도 이제 애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다 이쁘고 잘생긴 우리 아들 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애도 뭐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서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애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이 애들한테 총을 들려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자랑스러운 국군 우리 아들들을 이 국회에 투입한 이 반란군으로 만든 이 나쁜 놈에 대한 분노가 커서 우리 애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네. 절대 윤석열 이 범찰 범죄 정권의 사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좀 가슴에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마도 애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전달됐을 것 같아요. 무언가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날 이제 이 전투복, 흑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장비 안에 사람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김형기 일대대장은 첫 번째로 자기가 그 사람이 멈춘 거예요. 불과 저기 본회의장 그 출입문에 30m밖에 안 남은 지점까지 돌파하고 간 부대는 이 부대밖에 없거든요. 딱 한마디면 됐어요. 뚫고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은 부하들 진술은 그럼 자기들은 들어가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긴장했던 것은 우원식 의장께서 1시에 이제 표결하겠다 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초조한 거야. 그 몇 분, 20, 30분 남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안에 유동수 의원, 박선원 의원하고 통하면서 지금 몇 명 찾느냐, 이재명 대표 들어오셨냐 계속 확인한 거죠. 그래서 1시까지 이거를 표결할 때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군인 여러분 곧 의결이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가 의결하겠다는데 왜, 그렇죠. 왜 들어가려 그래. 근데 거기가 유리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앞에서 이제 시민들 보좌진들이 막 때렸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있거든. 흥분할 수도 있고. 이때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대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뚫고 들어가 하면 그때 대통령이 몸부시고 들어가 국회의원 끌어내 다 전달됐을 텐데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딱 한마디면. 그런데 여기서 스톱한 게 그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는 박정훈 대령이 그 며칠 전에 중형을 구형받았어요. 3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달리 자기가 그 사건을 보고 어디까지 항명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부대원들의 얘기예요. 송영길 의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내린 병력은 뒤로 물러서 네. 빠져 부딪히지 마 이런 세 가지 용어를 번갈아 가며 네. 하니까 이 흥분한 병사들이 주춤주춤 물러서는데 그때 후비대로 2대대 병력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경로로. 그러니까 이번엔 테러는 얘들이 맞고 앞에는 보좌진이 맞고 중간에 갇혀가지고 여기서는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 끝내 전진을 안 하고 버틸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뒤에서는 밀고 이래가지고 한마디면은 뚫고 들어갔는데 그때 만약에 이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난입을 했다면은 한국 민주주의는 역사가 바뀌었죠. 그 네. 길로 끝장입니다. 끝장.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아수라장. 제가 1학년 때 총학생회장이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극단적 비대칭성이 평생 유지되다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사가가지고 주로 저를 선배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불쇼에서는 안 믿더라고 내가 후배라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지하철에서 내가 가다가 응? 김정대 의원한테 반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죠. 저 선배한테 반말한다. 이거 참 인생 잘못 살은 거죠,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특전사 1대대가 국회 후문 유리창을 뜯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등 뒤에서 특전대원들한테 국군 장병 여러분,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지 마시고 여기서 침착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려 주십시오. 굉장히 정중하고 진정성 있는 맞아요. 연설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이 저기 나중에 검찰 진술에서 그 양민석 대위 진술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거죠. 목소리가 있었다. 보이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보이스 하면 말이에요. 목소리라고만 돼 있지만 저항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얄티냐 보이스냐 하면은 복종이냐 저항이냐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목소리들이 있었다. 네. 앞에는 당직자 또 보좌진들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거칠게 나왔죠. 그런가 하면 뒤에는 송영길 의원이 초기부터 연설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가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인을 차에 불 끄고 아무도 없는 차처럼 밑에 숨어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했던 연설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가 계셔가지고 그 나중에 정문 쪽에 707 특kim대한테도 가셨더라고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국회 안에다가 중계 방송을 또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빨리 의결을 하라는 그랬었죠. 네. 이런 걸 이제 쭉 지켜봤는데 이게 군인들한테는 하나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보이스. 그것은 곧 저항이다. 네. 그래서 로열티냐 보이스냐 할 때 95%의 복종률을 보이는 특전사는 무조건 생각 없이 돌파하는 부대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5%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의 그 어떤 문민의 규범이 95%의 특전사의 직업 정신을 이겼다. 야, 이럴 때 기가 막힌 목소리가 대사를 또 이거야.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은 검찰 개혁과 국방 개혁의 핵심은 아주 특권화된 극소수의 엘리트 파벌을 해체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안고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그건데 제가 국방 개혁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군 내에 이번에 내란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사유 없이 맹종한 사람들은 주로 육사 엘리트들. 예.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저항한 사람들은 3사, 그렇죠. 학군, 예. 간부사관, 맞습니다. 해군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주류들은 문민화가 잘 되지만 이런 것부터 고립돼 가지고 완전히 폐쇄형 엘리트 조직을 형성한 이 파벌주의를 예. 이거를 민주화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출신 간에 최소한의 안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싹쓸이 했다니까. 야, 근데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도자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예. 국가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까 하는 질문에 예. 30%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정치인 자질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에 와가지고 이 여론 수치가 바뀝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60%가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60%에서 70%는 도덕성은 따지지 마라. 일단은 어떤 그 사람이 지향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가와 교회와 가족을 살리는 거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정적을 악마화하고 어느 정도 배제하고 민주주의 룰을 파괴하는 도덕성의 타락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 대답이 30%에서 60%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토양을 보면은 범죄 집단이고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이익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한 건데 왜 우리의 설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각에서는 이걸 그게 왜 문제인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여론조사 수용층이 네. 한국 사회에서도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예요. 2배 이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변화된 상황이 윤석열 현상, 윤석열 효과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세력과 마주하는 것이다.